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모레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건희 씨 사건 첫 번째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2시 10분에 열리는 김건희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등 재판 현장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우선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시작된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곳 법원에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청탁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눈을 감은 채 침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렌탈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호 씨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줄곧 의혹을 부인해온 한 총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 앞에선 최후 진술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파견검사 8명이 참석하고 420쪽 분량 의견서와 PPT 220여 쪽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통일교 측은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구속할 필요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 총재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이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입니다. 먼저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서 친윤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줄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교단 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명단을 특검이 분석 중인 만큼 한 총재 신병을 확보한다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잠시 뒤 오후 4시부터는 통일교 2인자였던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법원이 모레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레 오후로 예정돼 있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처럼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곧장 공판이 시작되는 거여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선 모습도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채 재판에서 다투겠다던 김건희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신문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특검이 김 전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선
첫 조사입니다. 이 특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놓고선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의 의지로 작전이 강행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특검은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서를 전달한 상태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신속한 진상규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적극 협조한다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은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해제 의혹 관련 공판전 증인 신문이 있는데요. 특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두 폐문 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내일 예정된 공판전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소속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가 내일 증인신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면서 법률가로서의 면모로 출석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으로 말했다며 공판전 증인신문에 사실상 불출석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주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여야는 상이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도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에 나섰는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으로 한국이 내란을 극복했다는 상황을 세계에 천명할 수 있을 거라며 국민의 힘을 조준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쓴 SNS 글을 두고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외국 군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데 함께하겠다며 적극 두둔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어제 동대구역에서 한 장외투쟁을 두고 내란 청산을 정치보복이라 우기고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반면 조금 전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주국방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유엔군을 외국군대라고 호칭한 것 자체가 심각한 인식 왜곡이라며 관세 협상이 안 풀리니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고리로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한 한미 관세협상 영향권에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모인 경북 경산 산업단지에서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합의문에 서명했다면 탄핵당했을 거라고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관세협상에 실패했음을 인정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합의문에 서명을 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네, 오전까지 파행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은 그대로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관봉권 띠지분실 진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청문회는 오후 2시부터는 비교적 큰 충돌 없이 증인 상대로 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앞서 오전 국민의힘 측이 노트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서를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 등이 나온 피켓을 붙이면서 서로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는데요. 당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피켓 철거를 요구하면서 검찰개혁을 막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피켓 철거는 직권남용이고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고 경고하고 퇴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주세요. 야당 위원 발언 제명을 입틀막하고 그러면 사전에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한편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간 회동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조금 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후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법사위에 불러 검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법력권 주구도로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고,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환원한 뒤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일하려고 내놓은 정부조직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입법 독재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현행법상 숙려 기간도 내팽개쳐졌다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25일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소개하며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하는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낼 참석자들의 지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의 사퇴 요구나 사법개혁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비핵화를 털어버린다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극인 나라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긴 안목으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작심한 듯 대미 대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문의 연설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할애했는데, 먼저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비핵화 협상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갖고 오라며 미국에 공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 국가이자 완전한 상극이라며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통일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주 앉을 일도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방안인 동결 축소 비핵화는 전임자들에게서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다음 달 APEC 기간 중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미국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합의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수용하면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문서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사이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이어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미국 이민국 단속과 관련해서는 충격적이었다며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이 고의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기관의 과도한 의혹이 빚어낸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선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사태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갈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선 북핵 동결이 임시 비상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동결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의 대화 상황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현재 상태까지도 구체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려하며 남북 사이 대화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네,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별다른 차질 없이 소비 쿠폰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특이사항이나 문제점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전했고요. 다만 주로 오전 시간대에 신청자가 몰리니까 이를 고려해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청자가 몰려 발생하는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는 1차 때처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이 접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이나 1986년생 등이 해당합니다. 내일 화요일은 2와 7, 모레 수요일은 3과 8, 25일 목요일은 4와 9, 26일 금요일은 5와 0 순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해도 소비 쿠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됩니다. 자신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누리집과 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의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문의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골라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이나 체크카드를 원할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찾거나 아니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신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진행되고 지급받은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 지역 야권 단체장들이 정부가 정책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최근 발행한 소비 쿠폰의 경우 정부가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비 쿠폰의 국고 보조율 역시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5,8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이어서 2인자였던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오늘 진행됩니다. 법원 현장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권성동 의원한테 얼마 주셨습니까? 권성동 의원한테 돈 전달한 것과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 전달한 거 다 한학자 총재님한테 보고하신 거죠? 보고하신 거 맞으시죠? 네,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오늘 오후 4시에 고속 전 피해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조금 전에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기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오후 1시 반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지만 역시 관련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금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의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로비가 통일교 교단 차원의 지시였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영장 실질심사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3,460대에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새롭게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호재 소식 등에 83,000원대로 뛰어올라 상승 랠리를 주도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코스피가 오늘도 최고 기록을 새로 썼네요. 네, 코스피는 개장부터 0.5% 넘게 뛰어오른 3,463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때 오름폭을 키우면서 장 초반 3,482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었지만 전 거래일보다 0.7%가량 오른 3,468.6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기록한 3,461을 넘어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장 뒤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4,700억 원, 기관은 2,600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7,000억 원 넘는 순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탄력을 받은 미국 증시 강세가 우리 증시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한때 5% 넘게 급등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79,900원으로 개장한 뒤 83,00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주 강세에 더해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 후반 약세로 돌아서 35만 원 선에 간신히 찍혔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올라 874.36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원 내린 1,392.6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 충돌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오빠라는 말까지 나오며 이른바 추나대전이 또다시 고성과 충돌로 얼룩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내란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야 그럴 거예요. 내란이 지금은 내란이 소란인가? 부처는 그 정치 부고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철거하기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인입니다. 가올 출자가 아니라 추가할 출자. 그런 출자가 붙는 우리 정사위가 돼요. 영장 집행도 방해하더니 세력하고 똑같이 그냥 이상한 방해의 힘이구만. 방해의 힘. 아니 서울구치소 가세요. 서울구치소 윤석열한테 이르세요. 일러. 네, 초선 의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오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장을 명했습니다. 드립니다. 국회법 제101조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오빠요, 오빠는.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싸우면 일은 언제 하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과 유인물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작, 민주당 이런 문구를 적어놓은 것이 또 발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뭐 선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구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도 함께 우리가 불체포 특권 이후에 저렇게 면책 특권이 있는 회의장에서의 저런 뭐 뉴스들을 사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만 떠올리더라도 이재명 지사한테 깡패가 돈을 주러 왔다면서 돈 따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여야가 공히 지금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이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정치적 구호로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모두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원들 퇴장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결코 좋은 모습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소위 입틀막 하는 거 위원장으로서 가장 나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수가 저희 2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수 높은 추미애 의원이 왔으면 좀 더 품격 있는 법사위원회를 기대를 했는데 가장 나쁜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회의장을 시끄럽게 했거나 무슨 발언에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노트북에 이 정치 공작을 근절하자라는 내용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법사위원회에서 소속 의원인 서영교 의원이 다른 장소도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미팅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증언이 AI 녹음본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나 해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무작위적인 문제 제기하지 말고 제대로 점검하고 해보자라든지 또는 내 발언이 잘못됐었다 이런 게 먼저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 일체 없고 일파만파로 키우고 뭐 꼬우면 특검 받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문제 제기해놓고서 억울한 사람에게 그러면은 피해자로 받으라는 건지 무슨 피의자로 받으라는 건지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자라는 것을 붙였는데 야당 의원 4명 중에 3명을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다가 국회 경위까지 불러들였습니다. 13명. 그렇게 해서 오히려 폭력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더 난장판으로 만들고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위원장 바뀌니까 법사위원회가 더 잘 돌아가네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바뀌고 나니 법사위원회가 저렇게 막히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법이 꼭 법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법안까지 다 막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녹취록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부승찬 서영교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뭐 그 부분은 수사하면 나올 부분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AI로 밝혀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AI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의 입장은 수사기관에 그 제보자나 이런 관련된 사용 내용들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AI인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진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문제 제보자 색출을 하게 되면 또다시 제3차, 4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정리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 밝혀진 내용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회의를 방해하는 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지금 뒤에 사진에도 나오지만 일어서서 위원장석을 사실상 점거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법에는 회의를 방해했을 때는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시키는 위원장이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 비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오히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야당 의원들이 좀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회의에 방해가 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님, 이런 부분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오빠는 왜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부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는 그런 명칭을 써본 적도 없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나이도 더 많으신 분이 가서 아버지하고 인사를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아버지 이재명 이런 당이다 보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로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닌데 그런 단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폄훼하는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이 모든 의사진행 발언을 어느 당이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의제를 어떻게 올리고 이 결정은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 각자 당에서 뽑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의 진행을 잘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게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활하게 양당 간사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당 간사를 뽑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허위 사실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동태탕의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만금 청장으로 이 발령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로 7천만 원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물도록 되어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서 거짓으로 역시 이 국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실 제보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보좌진들과 함께 의원들이 끝까지 추격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상황은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저 상임위원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허위인지 알면서도 계속 발언을 할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가장 적용되고 잘 돼야 되고 그 법을 관장해야 되는 곳이 바로 법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피켓을 붙인 것입니다. 피켓을 붙인 것과 발언을 막고 경위를 동원해서 끌어낸 것과 어느 쪽이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근절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깡패가 이재명 지사한테 돈을 줬다면서 돈다발 사진을 띄운 거 국민의힘 사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거론하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사 선임 문제는 나경원 의원을 굳이
법사위 간사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추미애위원장을 굳이 위원장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실상 싸우자는 발언과 마찬가지라고 아니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윤호개인이 대표 주자가 나경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공방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거 명예훼손이에요. 저희 계엄은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나경원 의원 윤 어게인 외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로 자꾸 다른 당의 간사가 될 사람을 막고 있는 거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이쪽 감독이 선수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그 선수 마음에 안 들으니까 교체하지 마세요. 주장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주장으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당이 모두 선수가 높은 의원을 배정한 이유는 거기에 맞게 품격 있게 진행해달라는 그런 염원이 짧게 바로 잡아야 있습니다. 돼서 윤호개인이 대표 주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께서 윤호개인 피켓까지 들고 시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평가를 받지 않으시려면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가 그런 거 들고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어제 그 규탄 대회에서도 당 행사와 맞지 않는 피켓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평가 남을 비판하려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지 계속 여러 번 아닌 걸로 울고 먹으면 국민들도 식상해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제에서 좀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모레 열리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조금 전에 촬영 허가를 했다는 속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24일 모레 오후에 진행되는 김건희 씨 첫 형사재판에 김 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촉보도 들어왔는데요. 서울고법이 특검의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왔을 때 집중심리재판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재판 중개 준비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6년 만에 첫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이라는 거친 말들이 쏟아졌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 동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저 민주당 놈들이 여러분 한날 한시에 묻어버린다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안전하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장외 투정에 불과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서로 듣기가 좀 거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김 의원님도 어제 대구 다녀오셨습니까? 네.
당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과거에는 국회가 소위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극한 대치 상황까지 가기 전에 서로 여야 간의 이 조율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돼서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합의를 했고, 또 특검은 지금 뾰족한 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날짜를 조율하고 해서 여야가 같이 협의 또는 합의를 해서 양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이렇게 여야가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까지 한 상황인데도요. 그걸 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뭐가 남았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겨우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24시간 동안 국민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나마 24시간도 저희 당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당이 같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장외 규탄대회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마침 많은 당원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 뉴스 안 본다 요즘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대강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깊이 있게 조목조목 몰랐는데 어제 규탄대회를 통해서 내부 결집 또는 당원 교육을 대용한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한 7, 80년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워낙 언행이 거칠었어요.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뭐 귀를 씻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외투정이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악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남발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악만 남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집단을 이렇게 압는 지지층 결집을 이루면서 중도층도 끌어안는 전략을 쓰는데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어게인 하다가 이제는 황교안 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도층 국민들은 굉장히 좀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어게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지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정선거로 자라든지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들이 저 집회에 나와서 깃발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지도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적 심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향해서 황교안 시즌2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히려 대중과 멀어지는 황교안 시즌2의 또 한편의 장면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결과가 언제냐?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또 국민의힘이 그 역대 최대 참패로 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현안을 국민의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거를 답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직 했으면은 우리가 5년 만에 다시 이게 대구를 찾았겠습니까?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장외투쟁의 어떤 뭐 실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해도? 뭐 주말은 보통 저 지역 일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 상황들이나 아니면 수도권 민심들을 잘 말씀드려야 되고 강북 민심은 또 달라요. 네, 여야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났죠. 그런데 출국 전 외신과의 인터뷰와 SNS 글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출국길입니다.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과 그 사이 뒤쪽으로 보이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어제 SNS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사고라고 밝히며 그런 인식을 질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글을 올려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에 대해 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냐며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조금 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굳은 뜻에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출국하기 전에 자주 국방을 강조하면서 적은 SNS 글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인 사고다. 오늘 출국하기 전에 이 글을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주 국방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고 그 협상에 계속적으로 이 국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국에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한미동맹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은 깰래야 깰 수가 없는 것이고 그간의 신뢰가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굳건할 겁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외세가 침략하는데 미국 눈치만 봐야 되고 미국에서 지시하는 상황만 따라야 되는 현 상황이 오히려 더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도 확보하고 자주국방으로서 우리나라 군대를 더 발전시키고 외세 침략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왜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태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유엔을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정말 이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엔이 왜 생겼습니까? 각자 다 자주국방만 하자고 했으면 유엔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도울 거는 돕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같은 편들끼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까지도 끼워서 이런 전 세계에 대한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게 만든 게 바로 유엔입니다. 그런데 그 유엔으로 가면서 자주국방 나 굴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유엔조차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외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저는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외국 군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이나 이런 데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고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한 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 투자 금액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방위산업 부분이나 그리고 조선업 관련된 이 핵심 기술을 얘기하고 그 부분이 이 외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통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우리가 기치로 해서 미국에다가 또 우위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국 군대에 대한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방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도 미국 군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이 항공모함도 뜨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이 전략 무기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굴종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작전 통제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외국 군대 없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작전에 대해서 굴종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히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대로 우리나라의 외교 대표를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외교 국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에는 코스피 3,400선 돌파 등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지만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리 침해 논란,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정책 효과를 상쇄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4.2%, 국민의힘은 38.6%로 민주당 지지도가 0.1%포인트 내려가고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당 지지율 격차 지난주 8.4%포인트에서 5.6%포인트로 줄면서 5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얼마나 뒷받침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결국 경제 지표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코스피가 역대 최대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경제와 민생은 결국에는 숫자로 보는 것이 가장 크게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지속 얘기하지만 경제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인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정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상승은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한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 로이터와의 인터뷰 내용 앞서 전해드렸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우리는 제2의 IMF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환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금 3,500달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4,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되는 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줬을 때는 외환위기가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투자 유치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협상의 내용들은 그냥 3,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내에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외환을 다 뺏기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그러니까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IMF라고 하는 과거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택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에서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장치 없이 사인했다면 나는 탄핵을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도 또 외신과의 인터뷰도 밝혀진 바가 있어요.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협상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협상하고 왔을 때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 평가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3,500억 불 그냥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하다라는 지적을 계속 했었고요. EU 27개국이 하는 비중, 그다음에 일본이 투자하는 비중에 비해서 우리의 투자 금액이 과하다라는 내용하고 역시 곧바로 미국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90%의 이익에 대해서 미국이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보증이라든지 대출 방식이라고 우리 정부는 주장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현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브리핑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그때 곧바로 저도 방송에 나와서 지적을 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협상 잘 됐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합의문이 없냐라고 그랬더니 너무 잘 된 협상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합의문이 필요 없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나오는데 그때 안 했던 얘기를 미국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그때 협상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때 잘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실행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발 빼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는 거짓말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탄핵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3,500불에 얹어서 일본은 알래스카 LNG 투자하는데 우리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 얹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들이 추가로 가서 1,500불 투자까지 하고 와서 6천억 불이 됐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3,500불만 했을 때도 저희 외환 보유고의 84%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반론이 좀 짧게 듣겠습니다. 미국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줬어야 됐습니까? 아니죠. 미국은 처음부터 돈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돈 주지 않고 협상의 기술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장동혁 대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으면 돈 다 줘버렸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뒤통수 맞은 사람한테 왜 뒤통수 맞고 왔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는 우리 국익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이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는 반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협상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은 그때 이미 뒤통수 맞고 온 지 그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알았는데 뒤통수 맞은지 모르고 계속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협상을 잘한다면 이 순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죠. 그런데 버젓이 3,500불 주고 온 거를 자랑 삼아 얘기했고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다, 잘 된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일본하고 비교하고 EU하고 비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비교조차 안 하고 그대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했어야 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왜 니들이 우리 비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사인했으면 나는 탄핵 당했을지도 모른다. 위험했습니다.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두 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뭐 반론 있으십니까? 당연히 반론은 있지만요. 방송 시간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10초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뒤통수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던 겁니다. 그거를 돈 달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가 협상문에 사인하고 왔으면 그대로 3,500달러 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말 바뀌었다, 뒤통수 맞고 와가지고 왜 잘했다고 얘기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예, 두 분의 상반된 입장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수 정권 때는 FTA의 기조에서 0%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25%의 자동차 관세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정권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정부였으면 다 퍼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도 보수 정권 집권하고 있는데 엄청 뺏겼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애초에 돈 달라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달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외교 일입니다. 정세를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다가 2심을 앞두고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인데요. 여전히 피고인 신분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 대표 북 콘서트에 축전을 보내자 야당에서는 비뚤어진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상황 보시죠. 대통령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셨답니다. 네, 들어야겠죠? 제가 대통령실 소속이라 너무 이 끈끈한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안 된대요. 드라이하면서도 의미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대표는 SNS에 대통령의 축전
축전 사진도 올렸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 축전을 두고 이 대통령과의 두터운 우정이 존경스럽다며 송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응원했고요. 송 대표는 반드시 결백을 밝히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답했는데요.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범죄 동기인 송영길의 행사에 축전을 보내더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보석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금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친명 면허증이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 자리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정치검찰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회복을 하고 있는 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둘러싼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남은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저렇게 범죄 동기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해왔던 병폐들을 먼저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북콘서트를 통해서 알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면이 아닌 지금 보석 중이니까요. 아직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네, 사실 거물급 정치인이죠. 그렇다면 피고인이고 하면 여당이고 하니까 사실 이런 때일수록 더 자중하고 남에게 패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설사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요청을 안 했는데도 만약에 왔다면 저런 것을 감출 줄 아는 그 정도 정치력이 있어야지 더 큰 정치인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오히려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돈봉투 사건 터뜨려서 거기 나오는 이 소위 출연자가 다 같은 당내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양자 최고가 저렇게 범죄 동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송영길 의원이 비켜간 자리에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해도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전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저렇게 피고인인데다가 또 본인하고의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누가 보든 평가가 좋지 않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천 지역구를 물려준 송영길 대표이기 때문에 그 행보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선한 아침, 저녁과 달리 한낮에는 가을볕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북상 중인 두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요즘 가을 기온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은 17.6도, 대구 16도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20도 아래로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가을볕에 한낮에는 서울이 25.1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건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 낮에는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오늘과 내일보다 3, 4도가량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고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인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할 때 겉옷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태풍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모레 내리는 비는 태풍과는 관련이 없나고요? 네, 현재 먼 남쪽 해상에서는 두 개의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우선 18호 태풍 나가사는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는데요. 점차 서쪽으로 이동해 중국 남쪽 해상을 거쳐 라오스를 향할 걸로 전망됩니다. 19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가 모레 전국에 내릴 비의 양과 강도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레는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남풍이 불고 산둥반도 부근에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북쪽에 찬 공기와 부딪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태풍 수증기가 더해져 남풍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는 내일 밤 남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모레 예상되는 강수량을 발표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20에서 60mm, 호남과 영남, 제주도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글피까지의 예상 강수량이 합쳐지면 100mm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고 해안가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연이어 내린 단비로 강원도 강릉의 상수원 저수율이 평년의 8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에 가뭄 재난사태 해제를 건의했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차량 운반 급수도 중단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시 생활용수 87%를 책임지는 오봉 저수지 수문 안쪽입니다. 최근 단비로 시간당 최대 30만 톤의 물이 흘러들면서 수위가 열흘 남짓 만에 15m 넘게 올랐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흙먼지만 날리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수율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며 평년의 8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정수장과 저수지로 물을 실어 나르던 차량 운반 급수도 중단됐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시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지난달 30일 선포된 재난사태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또 20일 넘게 이어진 계량기 75% 잠금 해제와 평창 도암댐 비상 방류 중단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물을 아껴 쓰고 생수로 대체하느라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얼른 사태가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들도 재난사태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숙박에 관광객들도 이용을 안 하다 보니 그 피해가 바로 소상공인들한테도 전부 다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이런 가뭄 제한이 빨리 풀려서 정상화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재난사태 해제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명재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와 형을 감형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8살 명재환. 검찰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죄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 요청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된 점 등을 고려해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힘들고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보위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한 사실을 알려와 오늘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보위는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KT 무단 소액 결제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는데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이 유명 진통제 타이레놀을 임신한 여성이 섭취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폐증 치료에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 연설에서 우리가 자폐증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폐증과 관련한 가장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 think we found an answer to autism. How about that? Autism. Tomorrow we're going to be talking in the Oval Office in the White House about autism.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과의 연관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인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은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에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진통제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열이 나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은 초기에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임신한 여성이 타이레놀을 섭취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른바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이 자폐증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자폐증은 유전적 요인이 크며 치료가 어렵다는 견해가 중론이었지만 최근 자폐증 아동들에게 이 약물을 투약해 본 결과 언어 능력에 큰 개선이 있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인사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겼습니다. By September, we will know what has caused the autism epidemic, and we'll be able to eliminate those exposures.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암살당한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순교자였다며 한국에서도 커크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청년 활동가의 추모식에 주요 장관들까지 총출동해 보수 결집에 나서면서 미국 내 분열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만여 명이 가득 채운 미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프로풋볼 스타디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총격으로 숨진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는 미국의 위대한 영웅이자 순교자였다고 말했습니다. He's a martyr now for American freedom. I know I speak for everyone here today when I say that none of us will ever forget Charlie Kirk, and neither now will history.
한국에서도 성조기를 든 군중이 커크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n Seoul, South Korea, crowds gathered to wave American flags and shout, "We are for Charlie Kirk." 커크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총격범을 용서하겠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On the cross, our Savior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not know what they do." I forgive him.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페거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까지 핵심 인사들도 대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커크와 가까웠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와 악수를 나누고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커크 지지자들과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한 보수 활동가의 추모식은 거대한 공화당 행사가 됐습니다. 찰리 커크 추모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모두 달려가 힘을 실으면서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석 당시 상황 보고 오시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호 씨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문제 호소하실 건가요? 구속 심사가 1시 반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3시간 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건데 구속 심사에 특검 검사 8명이 참석을 했고 의견서가 42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단히 준비를 했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PPT가 178페이지, 한덕수 전 총리는 160페이지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양이 많은 220페이지에 달하니까 일단 양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일단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여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단단히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면을 또 살펴보자면은 지금 그 특검은 정교 유착의 핵심 인물로 이 한 총재를 지목하고 있는데 핵심 인물이 구속되지 않으면 그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또 주목해서 보고 싶은 점이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같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해서 핵심 역할을 했던 비서실장을 같이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전부 기각을 막는 이 부분도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좀 적시가 되면서 같은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핵심 혐의들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혐의는 크게 4가지인데요. 주요 사실은 거의 2가지에 이제 한정된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권성동 의원에게 2022년 1월 당시에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 총재가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서 정치 자금 1억 원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큰 골자에서 그걸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 행위는 2022년, 즉 아까는 대선 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대선 기간과 맞물려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덧붙였습니다. 부수적으로는 이제 그 백이나 뭐 목걸이를 사는 데 있어서
그 통일교의 그 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이런 혐의가 이제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또 당시 원정 도박 의혹이 이제 한 총재가 있었는데 2022년 10월입니다. 그 도박 의혹에 대해서 증거 인멸을 한 총재가 윤용호 전 본부장에게 지시했다. 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혐의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건 윤 전 본부장이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 권성동 의원인데요. 결국 한학자 총재가 이것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걸로 보세요?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공범의 지위에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사범인지 공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법은 공범과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학자 총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예전에 이제 윤용호 그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보면은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서 국가는 교단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통일교는 한 총재의 그런 어떠한 큰 뜻과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통일교의 이런 발전이나 통일교의 이런 행위들에 있어서는 한 총재의 그런 영향력이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이거나 암묵적인 지시 상황에 대해서도 공범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특검은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엔 암묵적인 이해가 또 배경이 되어서 또 이것이 입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눈여겨볼 증거가 관봉권 문제인데 이 통일교와 관련된 압수수색에서 계속해서 관봉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흔치가 않은 현금이잖아요. 네, 관봉권은 사실 일반인들께서는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관봉권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 용도로 쓰이는 화폐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이제 초기, 그러니까 화폐가 아무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지고 그 조폐공사에서 어떤 날짜에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한국은행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돈 뭉치고요. 그 한국은행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이 뭉치는 사실 금융기관들끼리의 현금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큰 기업들에서 현금 수요가 이제 크게 발생할 때 이 관봉권이 가는 경우는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거래에 한정돼서 사용되는 관봉권이 통일교에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뭐 통일교도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기업 거래에 있어서 이 돈이 이용됐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봉권 자체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지폐 뭉치이고 일반인들이 실제로 은행에 가셔가지고 뭐 5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는 경우도 흔치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인출하시더라도 관봉권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관봉권이 이제 이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생소한 그런 용어다 보니까 이슈가 또 많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관봉권이라는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봉권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자금의 경로나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자금이 섞여 있는지 여부가 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에서는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토록 특별한 관봉권이 왜 하필 통일교에 있었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또 이 관봉권 1억 원이 5천만 원씩 두 뭉치였고 이게 비단 포장지로 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왕자가 새겨 있었다. 이 부분이 또 관심인 거잖아요. 결국 임금 왕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모 언론사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이제 1월 5일 그 서울 여의도의 이제 중식당에서 이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 1억 원을 이제 비단에 싸서 두 개의 뭉치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에 이제 왕자가 자수가 되어 있는 놀이개가 달린 비단 뭉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의 부인이 사진으로 찍어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 당시에 그리고 토론회 당시에 손바닥에 왕자가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화면들이 나간 것 때문에 둘과의 연관성을 이제 추론하는 그런 그 주장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이제 제가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을 때
통일교의 어떤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청탁의 의미로 네. 사용됐다. 이렇게까지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구속 영장 청구를 할 때 이 통일교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은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소명이나 좀 보완이 필요해서일까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그 당원 명부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그 당원 명부에 대한 대조 작업이라든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이제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 영장에는 담기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당사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화 돼가지고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인 오해를 또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종교의 이제 한학제 총재의 이제 구속영장에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빼기 위해서 담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번 김건희 씨 그 구속영장 심사에서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깜짝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부분 관련 내용을 특검 측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예, 특검 측의 주장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지금 고령이고 83세라고 전해지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부분을 피력하면서 불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번 이제 김건희 씨나 이런 그때 이제 건강 사유로 이제 주장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건강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조국 의원의 동생인 조건 씨가 영장 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다만 변수가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 건강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고령 이슈에 한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사실 80세가 넘는 고령 그리고 구치소 생활이 어렵거나 어떠한 그런 건강상의 사유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학자 총재의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고령의 사유가 고려가 제일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은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재판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법원이 촬영 신청을 허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촬영을 허가하나요? 촬영을 허가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그것도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고 어떠한 재판 과정은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과정을 촬영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피고인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이 허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상에 그런 조항들이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의 그런 여론적인 필요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법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씨 첫 형사재판 모레 오후 2시 10분에 이루어지는데 이 촬영을 허가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김건희 씨가 나는 재판에 출석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고요. 이례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궐석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궐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지연된다면 그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소된 내용들만 봐서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를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불출석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레 김건희 씨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주말 동안에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17시간 넘게 긴 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가 결정될 당시에 그때 검찰이 즉시 항고를 이제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캐물은 것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 즉시 항고에 대한 권한은 사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특별수사본부의 담당 검사 그리고 수사팀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검사단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우정 전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아니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담당 검사에게 어떤 압박을 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심우정 총장을 소환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으로 이제 17시간 조사를 받고 심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피곤한 모습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어제 조사가 17시간이나 이루어졌고 그중에 4시간 반을 조서를 읽는데 할애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뭐 검찰의 수장이었던 검찰총장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이제 수사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조서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 그 조서가 굉장히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서를 꼼꼼히 보고 어떠한 단어나 문구라도 본인에게 부정적인 취지로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도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될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심우정 전 총장은 조사 시간도 조사 시간이지만 조서 열람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서를 수정을 많이 하면 영장 발부나 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많이 수정하게 되면 예. 다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조서 이제 한두 개만 수정을 하면 이제 수정하는 이제 줄을 긋고 거기에 날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그 조서를 유지를 하지만 예. 수정 내용이 많게 되면 깨끗하게 다시 프린트를 해서 그 새로 된 그 문서를 이제 재판부나 이런 데 현출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많이 수정됐다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수정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거나 뭐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실질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장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지휘도 뭐 핵심이었지만 지금 이 계엄 당일 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떤 뭐 가담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비상계엄 당일 그리고 선포 이후에 국무회의 이후에 통화를 이제 3차례 했다는 것인데요. 예. 근데 박성재 전 장관은 그냥 검찰 업무에 그냥 주력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에 법무부로 돌아와서 국실장 회의를 소집하고 파견 검사를 보내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간에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통화 내용에 오갔을 것이고 예. 거기에 검찰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특검 측의 생각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특검 최신 소식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사람 대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첨단 안전 기술이 앞으로 현대차 그룹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탑재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출시한 준중형 전기 SUV 더 기아 EV5 전 트림에 페달 5조작 안전 보조와 가속 제한 보조 기능을 기본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이 운전자의 페달 5조작이나 평소 주행 패턴과 다른 상황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급발진 사고나 정체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은 완만한 경제연대가 아니라 EU 같은 완전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회장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블록은 양국의 사회적 비용과 경제 안보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미국과 EU, 중국에 이은 세계 4위의 경제권으로 올라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양국 간 무역만으로 함께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역시 한일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영국 런던을 방문해 유럽 사업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과 계열사 경영진이 지난 9일부터 런던을 찾아 현지 임직원을 만나고
글로벌 투자회사 엑세스 인더스트리즈 창업자인 낸 블라바트닉 회장을 만나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스 침대 대표이자 재단법인 에이스 경험의 안성호 이사가 추석을 맞아 백미 7,000포를 성남시에 기부했습니다. 에이스 경험은 기부한 백미가 성남시의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일교차도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18도, 대전 17도, 대구 17도로 서늘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기온도 예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